수도권의 중산층들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욕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요. 뭐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니까 본인들 세금 걱정, 민주당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올릴 거다. 그러면 총선 잡고 개헌 잡고 대선까지 가면 그러면 이게 그 집값 떨어지고 또는 뭐 세금이 올라갈 거다. 그 이른바 스윙 보터들 안에 어떤 경제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집값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보수 정부가 지금 집값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될 마땅한 일이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들은 그런 현실적인 계산을 속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으니까 표명은 안 해. 그렇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좀 깝깝해, 답답해. 저 잘못하다가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있어. 하지만 본인의 이익은 지키고 싶어. 그런 쪽이 아마 민주당으로는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주변을 보면 제 주변에는 그런 수도권 중산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 층이 많죠. 그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그 반발, 또 무능 여론,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연말까지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특히 수도권 중산층들은 이런 구도, 정권 심판론과 소위 이른바 정권 안정론이라고 하는 전체 구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유능한 세력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의 어떤 그 삶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세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어쩔 때는 이해관계에서 굴절되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한편에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저 세력은 뭔가 좀 믿고 맡겨볼 만해. 이런 느낌을 줘야 한단 말이에요. 환상이든 뭐든 간에 이미 그런 게 있어. 있죠. 예, 그게 실체가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온전히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그런 수도권 중산층의 그 민심을 담아내고 있느냐. 저는 이건 퀘스천이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텐데,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이겠죠. 예.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뭔가 좀 물갈이, 쇄신, 이런 의미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180석 줬는데 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어. 지금도 뭐 거의 거대 야당이야. 근데 이 야당이 정말 유능함을 가지고 있어? 지금 야당의 대표부터 시작해서 야당의 전체적인 정체성이 우리를 이해를 대변해서 뭔가 유능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이다. 그렇다면 전체 구도에서는 뭔가 안정적인 수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선거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상당히 이게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180세, 200세 운운하는 것은 자칫 이게 중도층의 민심에 좀 역행하는, 그런 처사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려하는 거죠.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제 남들 의식을 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화 면접원 조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이어스가 낄 수도 있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답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그래서 속마음은, 그래서 그 과거에 그 구글의 그 리서처 아주 유명한 그 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 쓴 책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실업률과 뭐와의 연관관계가 구글 리서치를 쭉 따져보니까 실제로 자기가 독방에서 검색하는 그걸 가지고 대선이랄지 총선을 맞추니까 그게 가장 근접하더라.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본인들 이익 생각하고,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동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냥 국민들이 다 분노하고 있겠구나. 하지만 분명히 분노하고 경제적으로 역량이나 능력도 지금 못 보여줬어요. 분명히 못 보여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부총리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보여줄까? 거기에 관한 좀 해답을 줘야 뭔가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지. 그러지 않으면은 상당히 뭐 과거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
거기다가 워낙 못하니까 이제 조금 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정도의 큰 정당이면 이 예. 작은 정당들은 뭐 어떤 뭐 당위와 명분 정도를 그냥 주장하는 걸로 사실 다 때울 수 있습니다. 진보 그리고 정당.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작은 정당, 구소 정당들 뭐 이번 선거판에는 또 군소 정당 중에 진보 정당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뭐 그렇지. 이준석 신당도 있고 이럴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들은 뭐 대충 자기가 대변하는 어떤 계층에 대해서 그 계층에 맞는 어떤 식의 어떤 당위 명분을 주장하는 걸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민주당처럼 뭐 이게 뭐 정책적인 분석으로 하면 뭐 포괄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계층의 이해를 다 대변해야 되고 또 어쨌든 수권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위치에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요거 이상의 굉장히 정교한 비판이 필요해요. 정교한 비판, 그렇지. 정교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거는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최경영 기자처럼 그 정도의 이제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저 얘기는 확실히 맞아라고 이 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수준의 이 비판과 대안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렇게 되면은 경제 좋아지겠네. 또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보솔로나 이런 거 보니까 그런 비아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많이 웃었던 게 이제 이 일보의 논설위원이 올라가는 집값 못 잡는 정권을 많이 봤는데 가만 놔둬도 떨어지는 집값 못 잡는 정권 처음 본다.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자기가 잡아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를 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 가진 사람들 그 집값 떨어지는 거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가 그리고- 봐도 뻔하지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충격적인 뉴스가 이제 PF 대출 때문에 난리 났다 이거 그렇죠. 건설사들. 태형건설까지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예. 이거 뭐 떠받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고민들이. 그리고 주식 양도세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그것도 엄말의 오줌둥이지. 그렇죠. 언발 오줌육인데 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개미들이 연말 되면은 이거 주가 출렁이는 거 그것 때문에 이 표심이 흔들릴까 봐 대통령이 우겨가지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역대로 이런 게-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좋으면 집권 여당이 무조건 유리해. 그렇죠. 그게 무조건 유리해. 그래 다 모든 정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꼼수 부리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요런 게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적 잣대에서는 그래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어쨌든 내 주식 그다음에 내 부동산이 그렇지.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는 그렇지만 실제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예. 그것 때문에 표심이 안 흔들린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비판과 대안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그게 지금 당신의 어떤 그 잠깐의 어떤 그 재산을 유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게 항상 이 결정이 대통령이 단기적인 어떤 시각으로 오늘의 표심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계속 고착화되면 어떤 경우 어떤 시점에서는 이런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당신 재산도 이것 때문에 쪽박 찰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번에 결정 과정을 보면은 이 양도소득세 이거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10억에서 50억 올린 거. 네. 대주주 요건. 추경호 부총리도 사실은 정치인 출신인데 예. 그 관료들은 다 반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관료 출신이죠. 예. 그렇죠. 원래는 예. 관료 출신이지만 어쨌든 한번 찍고 와서 이제 부총리 하는 건데 근데 그것과 주가는 사실 아무 관련이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 부총리도 그걸 아니까 그렇죠. 이거 뭐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예. 대통령이 찍어가지고 해라라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신문까지 다 그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개미들 마음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유, 다른 사안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떠받쳐가지고 집값이 떠받쳐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안, 다른 경우에 이것 때문에 연결된 다른 위기가 왔을 때 이러다 다 죽을 수 있지. 그렇죠. 어떻게 예. 될 거냐. 이거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음. 위기감이 생기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어떤 세계관은 우리도 정권 잡으면 저렇게 했을 수도 있어 쪽에 가까운 거 아니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 지금은 전문가들 중심으로 네. 이러한 어떤 설명력을 갖춘 플랜을 잘 짜서 그렇지.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민동기 기자는 덧붙이실 말씀이 경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안 해.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렇죠. 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내년 경제가 사실 그렇게 정부 여당의 바람대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아니 그게 어떤 수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냉정히 놓고 봤을 때 예. 내수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딱 한마디로 비료할게. 1.4% 경제 성장률을 올해
지난해 했을 것 같은데 2023년에 그게 나중에 이제 확정된다고 하면 보통 이게 한 60년대 이후에 5번째로 낮은 성장률이에요. 그쵸. 그렇죠. 딱 경제 위기 아니면 1.4%가 안 나왔어, 한국은. 네. 근데 이거는 경제 위기도 없었는데 지금 1.4%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1.4%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4%가 나와준다고요. 다른 애 같으면 5%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올해도 또 2%나 LG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1.8%를 예측을 하거든. 그럼 이거는 과거와 같은 V자 반등도 없는 경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상저하고가 아니고 낮은 걸음으로 계속 임하는 그런 경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현실을 잘 설명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고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상한 짓만 하면서 주가나 부동산만 단기간에 총선 전에만 바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아주 정말 괴물 같은 정책을 하고 사실은 예, 내수가 부진하고 예, 수출도 부진하고요. 예. 이 기조는 내년까지 계속 이제 올해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새해 첫날 우울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죄송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현실적이죠. 어쩔 수 현실이 없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에만 해법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우리의 내수 부진, 수출 부진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결국엔 이게 대외, 외교, 정치 이 문제랑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중국, 러시아랑 그렇게 척을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내수 부진하고 수출 부진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의 해법은 중국과 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렇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야당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전 있는 전략을 좀 내놓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러시아 외무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또 살벌한 얘기를 했습니다. 분쟁 위기 2024년 분쟁 위기 지역이 아프간, 대만, 한반도래요. 2024년. 2024년에 분쟁 위기 지역을 3군데 꼽았거든요. 아프간, 대만, 한반도예요. 왜 우리야?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왜 한반도를 넣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위협뿐만이 아니라 결국 대만이라든가 한반도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한미라든가 북중러 사이에 위협이 고조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내수 부진에 수출 부진인데 이 부진이 이런 요인 때문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푸틴이 형 무섭네. 그러니까 러시아 외무부가 뒤끝이 있네. 왜 연초부터 이런 거를 딱 한반도를 찍어서 경고를 했을까? 이거는 정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5만 원인가 받고 공장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1조짜리를 15만 원 받고 팔았다는데 중국하고도 안 좋고 러시아하고는 이제 완전히 포탄 사실상 그쪽으로 다 보내가지고 그거 다 알아버렸고 사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다 알아버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가치 동맹하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미국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잖아요. 우리가 100조나 투자를 했지만 뭘 얻었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텐데 참 큰일이네요. 총선을 흔들 다른 변수를 한번 짚어본다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통과가 지난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그 거부권 이제 행사를 하긴 하겠죠. 뭐 1월 언제쯤에는 하겠죠.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뭐 이거는 그 보통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제2요구권, 그렇죠. 거부권을 15일 이내에 15일 이내. 국회로 이제 넘겨주도록 돼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제2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의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국회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거 언제 하느냐는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이걸 하겠지. 하자고 네. 하겠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늦춰서라도 이게 어쨌든 기왕의 거부권이 이게 뭐 재의결에서 부결될 상황이라면
최대한 끌면서 변수를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저쪽 지금 여당의 공천 탈락자들 뭐 한 최소한 10명에서 15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그러면 200석이 200석이 될 수도 있네.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180 가능성을 최대한 어떤 상황을 좀 만들어내는 상황을 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게 한 2월 달까지 끌고 가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천을 계속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근다고 해서 또 공천만에 늦출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예. 왜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정해져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뭔가 여야 간의 셈법이 좀 다르게 작동할 것이고 예. 그러면 결국은 계속 특검법 거부권 공방 국면이 상당 기간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아 이거는 걸렸네. 잡보에 저 되치기에 좀 걸린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예. 제 의견로 특검법이 통과를 한다고 했을 때 예. 그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제2결로 특검법을 만약에 통과시키려고 만약에 시동을 건다면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아마 그 시기를 그렇게 저울질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그냥 산수만 했을 때 예. 이번에 180표로 통과가 됐잖아요. 180석. 근데 예. 298명이 제적 의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180표를 일단 저는 20개만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19표에서 20표 정도만 이탈을 시키면 예. 이제 이게 재의결할 때 통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완전히 호미거리구만. 근데 저는 여기서 예. 약간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재의결에서 통과를 시킬 때 민주당과 야당이 180석 단일 대우를 지킬 것인가? 아, 또 거기에서 또. 저는 그것도 좀 변수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찌됐든 한 20석에서 25표 이탈표는 일단 확보를 해야 이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뭐 김건희 특검을 그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설사 뭐 이재명을 반대하는 비명계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신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거에는 동의하지. 그렇죠. 거기서 다른 초이스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됐든 무기명 투표입니다. 아, 무기명 투표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점도 변수고 아. 또 거부권 행사했을 때와는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걸 또 뭐 민주당 의원이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 뭐 공천 탈락하는 현역 의원이 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홧김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당론과 만약에. 다른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렇지. 보거든요. 이게 변수긴 어. 하지만 어찌됐든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는 보수 언론의 논조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조중동의 논조는 계속 일관됩니다. 어떤 거냐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이를테면 그 특별감찰관 제도라든가 예.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일정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그래야 조중동도 여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용산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늦었어.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게다가 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 이걸로는 너무 늦었어. 2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이 이거 못 받아들여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게 조중동의 논리인 거예요. 예, 이거라도 내놔야 놔야. 우리가 여론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나 용산의 분위기는 전혀 전혀 아니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아니지. 조중동이 상당히 요즘 이 지면을 이렇게 보면은 예, 굉장히 좀 딜레마가 많이 읽힙니다. 예. 조중동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특검을 어떻게 해주세요까지는 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검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지 마세요라고 하는 예. 그 행간을 계속 써요. 음. 근데 그러니까 특검을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내는 거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가 뭔가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가 뭘 해줄 거야라는 기대를 걸었다가 예. 특히 조선일보 앞장서 가지고 그 해석까지 해가면서 맞아요. 말 네. 한마디에 과대 해석까지 과대 포장 과대 해석까지 해가면서 뭔가 기대를 걸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안 되니까 또 실망감에 빠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은 이게 이탈표 때문이든 김건희 뭐가 됐든 간에 만약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실제로 김건희 특검이 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이게 정말 뭔가 나와가지고 막 뭔가 정의가 실현이 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단죄가 가능해지고 그럴 가능성도 상당하지만 또 이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시일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이고 물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보지만 법적인 단죄가 가능한
데까지 가는 거냐.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기대를 이만큼 해놨는데 그 기대에 못 맞추는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검 자체의 법적 논리 내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미 대통령이 내세운 무슨 뭐 공정이니 상식이니 그런 공정과 거는 상식. 이미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다음에 이걸 재의결 국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의 여야 줄다리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죠. 이미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에 이미 다 끝장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 아까 그 중도 스윙부터 우리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대부분은 그래도 저거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혹시 총선 때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게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셈법도 할 수 있고 또 관련돼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이런 절차로 갈 가능성도 크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 소위 방탄 특검이라고 하는 걸로 총선 때까지 끌고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전체적인 야권의 대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뭐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심판 이런 구도를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전반적으로 범야권 최대 연합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주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네. 연결되어서 이것이 민주당만이 일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윤석열 정권 심판 또 김건희 특검 이렇게 관철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이른바 반윤연합. 그것도 범야권 최대 연합을 민주당이 중심에 대해서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이슈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런 저는 민주당의 노력이 지금 이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상당히 그러니까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성이라는 거는 온갖 이제 뭐 소문, 뭐 지라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보수 언론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위험 수위예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TV조선 이런 데서 표현을 할 때도 이른바 이제 뭐 이철규 의원, 박성민 의원, 이 국민의힘의 소위 말하는 실세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박성민 의원을 표현할 때 수사가 이분들이 공천 전략을 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천 전략 그렇게 해가지고 망할 수 있다. 이분들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논조인데 그때 표현할 때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갑자기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만뒀는데 조선일보 사설이 왜 갑자기 그만두냐 이게 이상하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설을 쭉 읽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만뒀는데 이런 식으로 인사는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지난번에 김성한 안보실장이 그만둔 것도 그렇고 그때 뭐 이전 비서관하고 외교비서관 그만둔 것도 논란이 많지 않았느냐. 거기서도 제가 받는 찌라시하고 똑같은 걸 받는가 보네.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똑같은 뭔가를 대통령실에서 우장창창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정권하고 한편이어 가지고 이 정권 결사옹이 이런 태도일 텐데 굳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봤더라도 한편이어 가지고 이거는 안 쓰겠죠. 안 써야 되겠죠. 그런 태도면. 뉘앙스가 묻어나잖아. 그렇죠. 근데 굳이 지금 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묻어나. 그런 걸 왜 쓸까라고 생각하면 좀 알아들어라 이제는. 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제발 좀 알아들어 주세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는데 지금 언론 인터뷰 나와가지고 막 무슨 CBS 라디오 이런 데 나와가지고 대놓고 지금 김건희 여사 비선이다 이런 얘기 직전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에서 내가 확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대표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내가 몸담고 있던데 공격하는데 쓰기 싫어갖고 얘기는 안 하겠다. 이 수준까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대선 때 또 총선 때 무슨 말이 나올지는 모르겠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게 실제로 제가 뭐 그 구중궁궐에서 지금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거는 구중궁궐 하고 싶지 않아갖고 옮겼다고 주장하지만 구중궁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중궁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정치권의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잘 구별해 보면은 판별해 보면은 거기서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 때문에 과거에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안 좋은 최후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정치권에서 이 정파 관련 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연합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야당이 여당에서 이탈한 사람들까지도 묶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건 전 좋은 지금 뭐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조중동 보수 언론의 스탠스가 총선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수위를 굉장히 높였다가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서 약간 또 속도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계속 호흡기는 대놔야죠. 그렇죠. 예.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한 김대기 비서실장 갑자기 이제 물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중동이 거의 비슷하게 사설을 쓰는데 입장은 그거예요. 용산에 더 이상 예스맨은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사설을 씁니다. 예. 그러니까 충성파만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용산 대통령실 빨리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섭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라는 전형적인 거예요. 예스맨이죠. 예. 노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스맨이기 예. 때문에 예. 총선 전에라도 아. 이런 식의 충성파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표면적으로 지금 용산하고 조중동이 약간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정권 때도 결국 그 비극이 잉태된 거는 그렇죠. 예?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충돌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TV조선부터 시작했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이진동 지금 뉴스버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이사. 예. 최순실 문제 그랬고 예. 사실 우병우 전수석 문제는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청와대하고 싸우면서 시작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시점이 됐을 때 그 갈등 관리가 안 되면 비극이 벌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극이 빨리 벌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빨리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서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게 야당이든 예. 누구든 간에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린다는 거죠. 신당 마지막 변수는 이제 신당일 것 같습니다. 경제 다음에 마지막 변수는 신당일 것 같은데 이준석 신당이 민주당 표도 조금 잡는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혹시 또 이석현 의원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이 어느 정도 될지 사이즈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 또는 조국 전 장관 또는 진보적인 또 다른 그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 글쎄요, 뭐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연말에 이준석 신당이 사실상 창당 뭐 했다고 해도 선언을 했다고 해도 그렇죠. 선언을 했죠. 창당을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낙연 신당이 뭐 연초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상수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다당제로 치러지는 총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신당의 여파가 과연 2016년에 뭐 안철수 국민의당의 정도의 어떤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또 제3당이라고 하나의 틀로 우리 정당사에 자리를 어떤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일 텐데 저는 이게 각계약진을 할 경우에는 그 뭐랄까 각 세력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제3당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단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를테면 빅텐트론 같은 건데 빅텐트 아니면 별 영향 없다? 나는 영향이 미미할 거라고 미미하다?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의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는 사실상 이준석 신당과의 어떤 그 관계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 선택의 그 정당도 거기는 마찬가지- 김종인이 있으니까. 김종인이 뒤에 또 예. 버티고 있고 또 실제로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봤습니다만 이낙연, 이준석까지 다 포괄하는 것에 더 훨씬 관심이 많아요. 오히려 예. 자기들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제3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 정당사에 한번 이게 또아리를 틀겠다. 규모를 한번 키워보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예. 빅텐트라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거대 양당의 구조 속에서 의미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이제 3당의 깃발을 내걸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가 되면 저는 수도권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호남이라든가 영남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뭐 부분적인 인물 경쟁에 따라서 조금의 미미한 영향이 있겠지만 전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그 파고가 커질 수 있겠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처럼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이를테면 또 금태섭 신당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그 효과가 양대 정당의 어떤 그 의석을
갉아먹는 수준, 음. 몇 석 정도를 갉아먹는 이런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대략적으로 동의하는 게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양당의 구심력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된다 또는 과거와 같은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제3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제3지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태섭 신당의 어떤 존재 의의라는 거는 사실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상 존재 의의가 없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손에 이낙연, 한 손에 이준석 손잡고 이렇게 둘이 중매를 마치 시켜주듯이 우리가 중매했어요. 라고 할 때만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면이라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게 돼가지고 그 그림이 아닌 이상 이게 의미가 없게 됐는데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이분들이 뭉치게 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거의 유일하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들어갈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별이라는 게 지역별 권역별이 들어가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면 7%, 8% 이상의 득표를 할 경우에만 국회의원이 배분될 경우에 그 외부적 조건 때문에 이거 제3지대가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 각 당 모두가 불가능하겠습니다. 라는 게 강하게 이 틀이 성립이 되면 그러면 사실 그냥 두면은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그냥 둬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뭐 한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어라는 게 전제가 되면은 예. 사실 각자 있어도 되잖아요. 그냥 따로따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안 뭉쳐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작동을 할 건데 이 7%, 8% 최소한 권역에서 그렇게 못 얻으면은 한석도 없을 거야. 라는 제도가 돼버리면은 안 뭉치면 안 되겠는데 이게 좀 더 강력하게 이 구심력이 작동을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뭉칠 수도 있겠다. 그럼 뭉치게 되면은 그런 어떤 조건 때문에 뭉치게 되면은 그거는 좀 더 파괴력이 클 수도 있겠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정책과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뭐 같은지 다른지 뭐 잡탕인지 뭔지 그렇죠. 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당인데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되면 그래서 사실 그냥 두면은 지금 네. 파괴력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렇게 파괴력은 없다고 봐요. 파괴력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의미와 좀 이 가치를 가지려면은 지금 나오는 신당들을 흔히 말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물음표가 항상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나마 지금 거론되는 신당 가운데 좀 가치라든가 지향점이 분명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좀 변화라든가 이런 걸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끄덕일 수 있거든요. 명분. 예. 나머지 신당은 솔직히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랬을 때 그럼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게 반윤 아니면 반명. 반윤 반명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뭐 또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반윤 반명에 대한 여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 반윤 반명 여론이 제3당 신당으로 가려면은 또 다른 가치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선거제 개편하고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의 어떤 그런 파괴력 이거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냉정히 말해서. 근데 이제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 한정하면 왜 그 부분을 왜 한정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신당은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이제 성과를 거두기 아마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대선을 만약에 전제하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선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이제- 누구랑 손잡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독자적인 어떤 대선 후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보수 정치가 해청오열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총선 이후에 그렇죠. 윤석열 정권 말기에 가면 이제 지금 보수 정치의 큰 틀에서 대권 주자가 좀 부족할 수 있고 왜냐면 말기가 올까요? 윤석열 정권의 말기가 오겠죠. 이게 영구 집권하는 게 아닌 이상 말기가 있겠죠. 그리고 네. 그때 되면은 대통령 보수 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의 이제 어떤 이 어떤 그립이나 이런 게 네. 사실상 이제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역대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현재 권력하고 DNA가 똑같은 미래 권력이 등장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이 미래 권력이 그 여당 내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야당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야당에서 무슨 대권 주자가 나오더라도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하고 가장 격렬하게 뭔가 대립하거나 뭔가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됐다라고 볼 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고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고 근데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승부수를 걸어서 됐을 때 그런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될까 그것도 모르겠고 할 때 여전히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이준석을 미워하고 또는 좋아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 관계없이 그렇다고 할 때 요 캐릭터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 보수 정치 말기에 요 윤석열 정권 말기에 이합 집산 과정과 재편 과정에서는 이 세력이 뭔가 역할을 할 것이고 그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신당의 파괴력 자체에 대해서 높게 보지 않지만 앞서 지금 두 분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당사의 뭔가 다당제 정치, 예. 정책 정당의 의미, 그래서 제3정당의 필요성 이것을 설명해 내면서 그다음에 또 미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같은 어떤 인물 상징성 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떠받치는 게 예를 들어 기성 정치 세력인 거죠. 뭐 반윤 반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아마 총선 국민이 본격화되면 하위 10% 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비명일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일단 현실적인 부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번 선거에 의미 있는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낙연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내려놓겠다. 제3정당 만들게 해달라. 그리고 이게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또 심판도 같이 가겠다. 만약에 이런 흐름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낸다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그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렇죠. 제가 빠뜨린 변수가 한국적인 변수,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딱 하나 있네.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정책 이야기는 뭐 워낙 뭐 그래서 복잡해서 나중에 따로 특집으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에만 있는 변수가 검찰 변수거든요. 검찰 캐비넷 변수가 하나 있어요. 검찰 캐비넷 변수.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뭔가를 지금 뭐 하려고 뭐 검찰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어떤 보수 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 정치에서는 그게 실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실체다. 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여론조사하면 한 뭐 김건희 특검 이상으로 나올걸요. 검찰이 여론 장난치고 정치 하는 것 같냐 안 하는 것 같냐 그러면 하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한 80%는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압수수색 하지는 마시고. 예, 저는 그냥 그런 국민 여론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건데 검찰의 캐비넷 정치가 뭐 1월부터 3, 4월까지 그래서 뭐 거기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근데 저는 예. 그 카드를 아마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카드를 사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파괴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그 카드를 쓰기에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은 요직에 기용이 됐고 이번 총선에 또 검사 출신들, 참모들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과연 검찰의 그 카드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카드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이성균 배우 그 사망 예. 그 여파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또 2월 달 좀 돼가지고 뭐 진짜 징하네 저 인간들 그런 어떤 역풍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네. 아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당장은 민주당만 하더라도 검찰이 송영길 대표 구속 이후에 예. 연말에 허정식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 돈봉투 관련 의원들만 해도 벌써 1월 내내, 1월 내내 한 명씩 불러도 그렇겠죠. 매일 그 매일 언론을 하겠죠. 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또 결국은 뭐 형님, 동생, 아우가 다 지금 검찰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장악해, 대통령 장악해, 뭐 또 뭐 방송통신위원장, 어떤 다른 말하면 언론을 또 장악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장난치지 않겠냐. 이게 선거에 그러나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권자들의 의식이라는 게 대단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순풍이 불지 역풍이 불지 그렇지. 그건 자신들도 아마 장담 못할 거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떤 깨어 있는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지켜는 봐야 돼. 지켜는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선거에 임박해서 수사를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거를 펼치면
그게 오히려 수사가 좀 망가지죠. 왜냐하면은 아, 저거 총선 앞두고 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수사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돈봉투 수사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예. 핵심적인 사람들만 소환하고 나머지는 좀 소문 안 나게 수사하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풀려고 하지 않을까 그 문제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검찰 캐비넷보다도 재판 문제가 사실 민주당 재판. 입장에서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 더 이제 부담스러울 거고. 총선 전에 혹시 해결될 수 있는 1심이 나올 수 있는 재판이 있긴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뭐 1심인지 뭐 네. 항소심이 될지 뭐 그런 거는 위준교사 같은 경우는 위준교사는 쉽기 때문에 예. 3월 중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워낙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이런 정치인 수사나 이런 걸로 돌파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상황 조성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치권 수사가 아닌 다른 걸로 이제 좀 분위기를 몰아가고 싶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대기업을 좀 해야겠죠. 대기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여기는 왜 이래 사주하는 것 같잖아. 대기업도 힘들어. 그래서 그만. 그렇게 그만해. 떡볶이 먹고 지금 해외 돌아다녔는데. 아이 그러면 술을 주지 말든가. 이제 떡볶이를 뭐 열심히 안 드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네, 뭐 아이 그럼 폭탄주를 먹이지 말든가. 하나만 해줘. 혹시라도 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네, 뭐 물론 이제 그분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제 죄를 받아야겠지만 예. 잘못도 없는데 하지는 마시기 바라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가 있다. 예. 네.